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워낙 관심이 있는 그런 아젠다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대한연대에서 제가 그 독서 토론회, 우리 컨서버티브 독서 토론회에서 이제 한번 제가 특강을 했던 내용인데 꼭 한번 같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리모 산업이에요. 지금 이 대리모 산업이 거의 뭐 글로벌 산업이 되었거든요. 요즘 뭐 대리모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모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자궁 임대 산업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맞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신우생학인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제 관점도 들어있지만은 한번 현황을 보자고요. 이 대리모 산업이 지금 어떻게 글로벌화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게 한번 공통적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엘톤 존, 페리스 힐튼, 로버트 드니로, 뭐 조지 루카스, 그다음에 호날두, 앰버 허드, 뭐 사라 제시카 파커, 킴 카다시안, 카니 웨스트, 지미 펠런, 리키 마틴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다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뭐 이게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아이를 낳았지만은 또 이제 다른 자녀를 또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혼합으로 이렇게 낳는 이제 대리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글로벌 이런 그 연예인들이 이런 슈퍼스타들이 이 특히 이 대리모 산업에 거의 선봉장에 서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시녀 이야기예요. 이게 시녀 이야기인데 핸드메이드 테일이라고 2017년에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충격적이고 본 거예요. 이 핸드메이드 테일이 사실은 이게 페미니즘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대리모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제가 이거를 끝까지 다 봤던 그런 드라마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이제 여성들이 다 대리모들이에요. 아이를 낳아주는 어떤 그 일종의 그 기계들 있죠. 자궁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먼 미래에 전 지구적인 저출산 위기가 되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들 특히 이제 한번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출생한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고위 관료의 아이를 낳는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대리모가 있었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시바지라 그러죠. 이제 우리한테는 그 대리모는 사실은 예전부터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대리모가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이 시바지 영화가 이제 강수연이 이제 주연하고 이걸로 아마 그 상을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강수연이 주연한 이 시바지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시바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렇게 대신해서 낳아주는 그런 게 암암리에 있었어요. 이런 대리모라는 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양상이 다르죠. 지금은. 이게 보면 이제 이 밑에 영화는 파이어 라이트라고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게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한 영화인데 시바지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이게 참 재밌게 이게 본 게 소피 마르소가 너무 예뻐서 이 강수연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때가. 이 소피 마르소가 이제 막 그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촬영한 영화인데 이 내용보다는 소피 마르소가 너무 이뻐서 제가 이 영화를 또 한번 또 재밌게 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대리모예요. 대리모가 이렇게 가난해서 그 아버지가 빚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귀족의 아이를 이렇게 대리모로 출산해 나중에 이제 가정교사로 다시 들어가서 그 남자는 이제 본처가 있죠. 본처가 이제 거의 식물인간 상태인데 결국은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와 소피 마르소가 다시 그 예정이 되살아서 이제
결국은 본처를 살해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사는 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엽기적인데 어쨌든 이 시바지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소피 마르소가 너무나 예뻤다는 거. 그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바지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대리모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상업적 대리모,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이제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가 있고 순전히 이타적 대리모, 정말 그 뭐 호적의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이제 끊어질 정도다, 호적이 뭐 끊어질 정도다 하면은 나와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 그런 이타적 대리모도 사실은 과거에 때부터 있었죠. 이 이타적 대리모도 뭐 서양 동서양 막론하고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이것이 상업화가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 그 대부분 주가 이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 대리모 산업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조금 이제 뒷장에서 이제 규모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이타적 대리모도 허용하는 나라도 있죠. 호주, 영국, 캐나다 이런 데도 다 이제 이타적 대리모도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그런 거 피치 못하게 그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될 경우에는 뭐 이런 이타적 순전히 어떤 대가나 어떤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의적으로 이제 선의에 의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대리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업적 이타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두 가지 형태가 합법화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다음에 조지아, 그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그러죠. 이런 나라가 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가 이제 상업적 대리모를 어디 허용을 했죠. 그래서 인도는 아기 공장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자국 임대 산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인도 정부가 금지를 시켰는데도 암묵적으로 인도는 이게 상업적 대리모 시장이 가장 큽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상업적 거래는 자국 내에서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이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정자를 이제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은 경우가 되죠. 그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 대리모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음성적으로 이 대리모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만 또 제공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자, 대리모 출산 형태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정자를 제공을 받아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을 해서 본인이 키우거나 아니면은 낳아서 이제 아이를 줘서 이제 파트너가 키우거나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냥 자국만 빌려주는 거예요. 정자 기증자와 난자 기증자를 시험관 수정 기술로 해서 이 배아를 대리모 자궁에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리모하고는 유전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혈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히 자궁만 빌려주는 그런 출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리모의 조건이 뭐냐면은 적어도 한 번은 자연 임신이 된 사람, 그 건강한 어떤 그런 산모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한 아이를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출산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리모의 나이는 젊어야 되죠. 20에서 35세 그 사이가 이제 이 대리모 출산의 어떤 그 조건입니다. 이제 자, 이게 상업적 대리모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리모 산업 규모가 2022년에 기준에 약 140억 달러.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 하나로 따지면은 18조 4,800억 원이 되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9배 가량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2032년이 되면은 뭐 거의 뭐 170조가 넘는 대리모 시장이 이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모들이 중국, 인도 이런 인구가 많은 쪽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이 자궁 임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난임 부부가 있고 불임 부부가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서 이 동성 커플이 또 늘어나고 비혼주의자들 중에서도 또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대리모가 또 자기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모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리모 시장은 이게 큰 돈벌이 수단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뭐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은 하도 이뻐서 뭐 농사를 지어도 뭐 거의 김태희급이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이 여성들은 대리모 시장에서 거의 뭐 슈퍼모델 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싱글맘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경우에는 이 대리모가 큰 돈벌이 수단이고 실제로 이제 한번 그 대리모를 해주면은 뭐 가족이 살 집을 구매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큰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는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미국을 잠깐 볼게요. 미국은 대리모 시장이 워낙 큰데 미국에 지금 현재 47개 주가 대리모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완전 허용은 아니래도 규제를 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해주는 이게 47개 주에 달합니다. 거의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미시간주, 뭐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리모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큽니까?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 대리모 이 기관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사실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 미국에만 300개가 넘는 대리모 기관들이 있어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수시로 이 대리모를 모집을 해요. 이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또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아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자 기증자와 난자 기증자를 해서 이제 자궁에 이식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태아와 이런 그런 걸 이제 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리모 출산 대가로는 뭐 8만 달러에서 뭐 12만 달러 뭐 이렇게 뭐 다양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 워낙이 좀 이런 거는 이제 비밀리에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돈이 오고 간다는 거고 미국에서 대리모로 출산되는 게 약 한 750명 정도가 대리모로 지금 현재 이제 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급격히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현황을 한번 볼게요. 영국은 대리모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걸 허용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상업적 거래를 한다. 무슨 상업적으로 막 이게 임산부를 뭐 대리모를 모집을 해서 한다. 이런 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국은 이제 불임 부부나 이런 난임 부부의 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리모를 할 수 있게끔은 열어놓은 상태죠. 영국은. 그다음에 한국의 그 음성적 대리모 시장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불법이고 어떤 그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이게 평택 대리모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지난 2023년 12월 지난해 말에 이제 평택 대리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60대인 계력가 남자가 이 사람은 이미 대리모로 출산을 거의 3명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뭐 경찰에 이제 이 덜미를 잡힌 건데 이제 아마 브로커가 이제 이걸 하다가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택 대리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임 부부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줄게.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서 이 대구의 30대 여자예요.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아줄게 해서 대신 낳았어요. 이제 대구의 30대가. 이 대리모를 낳았는데 이제 8천만 원을 받았대요. 8천만 원을 받는데 이제 출생의 비밀을 폭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아침 막장 드라마인 것처럼 이제는 이게 출생의 비밀도 이제 무슨 이제 대리모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장르가. 그러니까 이 30대 여성이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이제 이게 징역을 지금 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리모 산업의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저는 우선 이 여성들을 대리모를 이용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다음에 여성을 매매하는 거죠. 당연히. 인신 매매에 가까운. 그다음에 일단 대리모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신체적 자율권은 없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는 엄격히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신체적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난자 시장에도 이제 이 등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신체 조건이나 어떤 높은 지능이나 따라서 이 거래가 이제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자 시장에도 등급이 있고 이게 이 출산산을 이게 하게 되면은 일단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결점을 싹 없애죠. 만약에 뭐 다운 증후군이다, 뭐 어쨌든 유전적인 어떤 그런 그 조로증이라고 빨리 늙는 어떤 그런 빨리 늙는 병,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거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다 없애버린 거죠. 아이 결점을. 그러니까 딱 그 어떤 맞춤 형식, 원하는 방식대로 거의 태아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태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너무나 비윤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대리모가 임신을 하면 뱃속 아기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게 이 단계가 있어요. 건강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들은 또 이 대리모 산업 기관들은 또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하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데이터 계산을 해서 게놈 예측을 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배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폐기를 하는 거죠. 그 현재 미국에는 100만 개 이상 냉동 배아가 있다고 그래요. 100만 어마어마하죠. 그 이제 이 보관해 두는 거죠. 냉동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는 성별, 특히 자기 이제 성별도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냐 성별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 폐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명 관점에서는 우리가 잉태와 함께 생명이 시작되는 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아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다 폐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살인이죠. 그리고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모든 배아 상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그 배아 상태에서부터 이거는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관점에서는 부모의 정자, 부모의 난자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관점인데 대리모 산업은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인들, 앞서 말했던 그런 유명인들이 그냥 대리모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게 그 대리모 산업을 굉장히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을 부추기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대리모 산업이 가장 수요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이 대리모 시장이 옆 나라 조지아로, 이제 그루지아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 조지아 산모들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또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 여성들도 난자를 냉동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저출산 대안인가? 뭐 이 문제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떠오른 냉동, 난자 냉동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저출산 대안인가? 이게 돼서 뭐 이게 문제가 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자를 냉동하는 이유가 이제 임신을 원할 때 내가 이제 시기를 맞추려고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냉동 난자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2023년에 한국 여성 냉동 난자 수가 10만 5,5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3년 새 2배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한번 또 볼게요. 난자 1회 채취에 뭐 300만 원 선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보관 비용이 또 있답니다. 난자를 이제 비용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5년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뭐 세상에 돈 안 드는 게 있습니까? 그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것이 냉동 난자가 저출산 극복 대안이다. 뭐 이렇게 그냥 자꾸만 그 이슈화를 시키면서 서울시에서 난자 냉동을 하면은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올해 8월이죠. 얼마 되지 않았죠?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이제 최대 200만 원. 그러니까 난자 채취 비용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여성들에게 한 600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채취 비용을 지원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었구나.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내년부터는 일부 경우에 뭐 어떤 그런 뭐 조건이 있겠죠. 냉동 난자 시술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뭐 돈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난임 클리닉의 이 주장을 보면은 이 난자를 얼렸다가 해동할 때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5%랍니다.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이 발달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은 굉장히 더 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난자를 해동해서 하면 30세 미만은 임신 성공률이 80%예요.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냉동 난자를 또 이용을 하느냐 이거는 또 낮습니다. 일단은 냉동을 그걸 시켜놓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유리 같은 경우 이제 후지타 사유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게 또 엄청나게 인기고 이 사유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뭐 거의 뭐 조회수가 300만 회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 자기 그 정자은행을 통해서 낳은 아이 키우는 게. 그리고 이 정자은행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외 정자은행 형태를 보면은 이게 최초로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만들어졌어요. 1964년도에 정자은행이. 그 상당히 빨리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빠릅니다. 일본도 거의 그 64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처음에는 다 불임 치료 목적이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대리모 산업이 글로벌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제 정자은행이 이제 설립이 된 게 미국과 일본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1964년도에. 그러니까 이 정자은행도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 상업, 혼합. 그다음 공공과 상업을 혼합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혼합형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 공공정자은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뭐 난임 부부, 불임 부부 이 연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정작 기증을 받아요. 그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자격 요건이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 학력도 봅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심신이 건강한 어떤 성인 남성 이게 이제 한국 공공정자은행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도입이 유력한 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자은행을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거는 제 이제 추측입니다. 이런 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정자은행은 이 정자은행 관련 업무를 정부가 예산 지원을 다 해주고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정자은행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해지고 정말 나라가 이제 뭐 국가 소멸 위기에 도달할 하여튼 뭐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뭐 이런 문제도 또 저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정자은행이 또 있습니다. 공공정자은행이 또 있죠. 이렇게.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국가 이게 뭡니까 공공정자은행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게 자율적으로 좀 되지만은 어쨌든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니까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 정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관 아까 말했던 미국에도 한 30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법 제정 없이 아주 자유롭게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서 아주 상업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고 이제 수익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덴마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성황 아주 그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상업적 정자 은행입니다. 이 시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혼합형이 있죠. 혼합형.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설립하고 이제 어쨌든 비영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이런 혼합형이 이제 일본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이 정자은행을 정자를 기정하는 국적이 어디냐 보니까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이 순서로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유리 케이스죠. 사유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이게 북유럽이죠. 자기가 이제 이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정자 기증자의 어릴 때 사진은 공개를 한답니다. 어릴 때 사진은 보여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인종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우리의 미래인가? 이것이 우리가 사유리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 일인가? 그래서 이 사유리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정자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프트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럼 넌 그럼 기프트씨라고 부를 건가?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아빠가 어디 있어 이라는 그런 걸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말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국적은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일본 정자은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고 사유리는 원래 국적이 일본이지만은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비혼 출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사실은 많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거 패션인 것처럼 어떤 그런 걸로 이게 비춰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 응? 우리도 사실은 정자은행을 이용한 비혼 출산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 난 기사인데 이 40세 우리나라 여성인데 덴마크 정자은행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 덴마크는 상업 정자은행이니까 그냥 웹사이트에서 정자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시술이 이제 불법이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일본으로 이 정자를 배송을 시켜서 일본에서 이제 시술을 받아서 임신을 한 거죠. 예. 우리나라 여성이 40세인데 굉장히 아주 대기업의 고위직 임원이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이제 골드비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난자를 한 번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채취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본을 몇 번 오가고 뭐 거의 이 시술 비용만 7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뭐 돈이 많으면 뭐 7천만 원이 뭐 대숙에서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가 뭐 7천만 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자은행을 이용한 이제 이 비혼 출산이 시작됐고 이것도 지금 어쨌든 지금 음성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이 참고를 한 도서 책인데요.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 케이티 파우스트라는 이 저자가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자 기적으로 태어난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 카탈로그에서 구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자라면서 알게 되죠. 내가 어디서 왔나, 나는 누구인가. 너는 이제 정자은행에서 샀어. 내가 너 이거 웹사이트나 카탈로그에서 보고 구매했어. 그 엘라나 뉴맨이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카탈로그에서 구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나는 금발이 푸른 눈이 다른 천연색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았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코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유전적 형태만이 인정되었다. 나는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정자 기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그 아픈 어떤 그런 어떤 고백을 이렇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실고 있어요. 그 또 다른 이 여성도 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실었는데 이런 그 어떤 그런 거 대리모, 정자은행 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생학, 열생학,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근친 상관과도 연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프린 클리닉을 이용하면은 선별적인 생식 행위에 스스로 가담하는 것이다. 성적 뭐 지향, 뭐 인종 문제, 성별, 체중, 뭐 어떤 학력, 사회적, 경제적 지원, 지위 이런 걸 다 가담을 다 이걸 참고를 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얘기를 하니 끔뜻을 맺히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혈통이 좋은 개처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참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대리모 산업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가족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통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글 베이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이 대리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구글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구글에 접속을 해서 아까처럼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제 만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진국 출신 부부들이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해서 이 수정란을 제3국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이게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옮겨서 후진국 여성에게 이제 임신 하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궁 임대인데 임신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폭로를 한 다큐멘터리예요. 예, 이게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게 구글 베이비라고 치시면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타이틀이에요. 이게 구글 베이비. 이게 마치 자궁에 태아가 있는 같은 그런 좀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는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그 IT 산업이 우리가 뭐 하청 주듯이 이제 아이를 거의 임실 하청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걸 이제 이 고발하는 게 이 구글 베이비예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밑에 그림은 그 인도 이제 이 대리모 공장인데 이 구글 베이비의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 인도 대리모 공장인데 쫙 산모들이 누워 있지. 이거는 뭐 이 좋지도 않아요. 인도니까 이게 이제 이 그 수정란을 제3국으로 옮겨서 이제 자국만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보니까 시설도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쫙 산모들이 누워 있잖아. 이렇게. 응? 이게 현재 이게 인도 대리모 공장의 이 현실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고 한번 이 대리모 산업이 글로벌 산업이 되었고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제 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